이번에 저속노화 운동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박사님께서 책에서 정의하신 저속노화 운동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에게 저속노화라는 것이 관심이 많은데요. 이 저속노화가 늙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천천히 건강하게 늙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50세인데 내 신체 나이는 40세나 35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을 기본으로 저속노화를 썼습니다. 운동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마이오카인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대사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근육과 관절에 어떤 염증 조절을 한다든지 또는 통증을 조절하는 항염증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내 몸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부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항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아주 좋은 동작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대에는 근력 운동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책에 써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0대 근력이 많이 필요한 건 20에서 25세부터 근력이 떨어지면서 갱년기 때 급격하게 더 떨어지거든요.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고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중심으로 줄어들거든요. 이유는 우리 몸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가장 크거든요. 잃게 되면 허벅지와 엉덩이가 얇아지면서 중년에 대사질환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또는 근골격계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 근육의 저하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을 지킨다는 것은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배는 이렇게 많이 나오셨지만 정말 하체, 허벅지나 엉덩이는 되게 얇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근육이 없는 채로 지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얇아지게 되면 가장 문제는 대사질환에 노출되게 됩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은 그 다음 수순인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암도 대사질환의 일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근육을 갖는 것은 예쁜 몸을 갖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얇아지게 되면은요. 관절의 입장에서 보면 무릎과 허리의 부상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력을 갖는 것은 근골격계 질환과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이제 엉덩이와 하체 근력 키우는 런지 운동 소개해 주셔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제 댓글에 보니까 이게 균형을 잡기 어려워서 다치지 않겠냐는 이제 질문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균형을 잡기 어렵다면 런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번 인터뷰에서 런지를 추천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런지는 제가 볼 때 하체 운동의 끝판왕입니다. 대신에 끝판왕이라는 건 좀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점은 그 댓글 주신 것처럼 균형을 잡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의자나 테이블 또는 벽을 한 손으로 살짝 잡고 내려갔다 올라오시면 아주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릎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려가다 무릎이 불편하면 불편하기 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그 아픈 게 점점 없어집니다. 앞에 말씀드린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염증을 줄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면 아마 무릎 부상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위험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자나 벽, 그다음에 책상 등을 잡고 천천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자를 잡고 무릎 움직이기를 그럼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만약에 런지를 처음 하신다면 조금 힘들다 정도까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거 좋다고 많이 하면 그 다음날 근육통이 생겨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3, 4주 정도를 한 10개, 15개 정도를 좀 반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 강도를 좀 올리겠다라고 하면 잡는 걸 살짝 떼고 한다든지 또는 가벼운
이런 물병 같은 것을 들고 해주시면 무게가 추가되면서 운동 강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무게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옆에 책상이나 의자를 잡는 걸 놓고 독립적으로 하면서 운동 강도를 천천히 올려가시면 허벅지와 엉덩이가 몰라보게 강화될 겁니다. 런지를 할 때 방법에 따라서 허벅지를 강화할지 또는 엉덩이를 강화할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런지하는 동작에서 몸통이 수직으로 서 있으면 허벅지 쪽에 강화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엉덩이 쪽을 좀 강화하고 싶다 그러면 상체를 대략 30도 정도 숙여서 하면 엉덩이 쪽으로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내가 어디를 강화할지에 따라서 상체의 각도를 조절해서 운동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4050 세대가 이제 운동을 시작해도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늦지 않은 걸까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20대부터 꾸준히 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은요. 보통 이제 40대와 50대 사이에 남녀 모두 갱년기를 겪는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거든요. 그때 운동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염증을 줄여주거나 건강한 관절을 가지면서 더 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40세, 50세 중년의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았고요. 그렇게 운동을 하셔도 아마도 요새 수명이 길어져서 한 50년은 충분히 운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 있는 레리 터커 교수는 4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본인의 신체 나이가 10살에서 15살 정도 어려지고 젊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연구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가장 신체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근감소증인데요. 근감소증 자가진단법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근감소증은 내 몸에서 근육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보통 20대 초중반에 1%씩 떨어지면서 대략 80세가 되면 거의 50%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 몸에 근육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요. 여러분의 엄지와 검지손을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종아리의 가장 넓은 부분을 이렇게 모았을 때 내 손에 검지손이 맞닿지 않으면 근육량이 좋은 상태고요. 만약에 검지손가락이 닿는다 그러면 근감소증이 시작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이 이렇게 덮어진다라고 하면 근감소증이 꽤 진행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의 사이즈를 가지고 내가 근감소증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20대 여성분들은 사실 종아리가 오히려 얇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종아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괜찮은 건가요, 그럼? 우선 20대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종아리 얇은 것을 선호합니다. 아마 미적인 아름다움 때문일 텐데요. 젊을 때는 근육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부피가 좀 작더라도 기능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중년을 넘어가게 되면 그러한 분들은 아마도 근감소증이 빨리 올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좋은 건 젊을 때 얇은 종아리를 갖고 나이 들면서 좀 더 크고 튼튼한 종아리를 가지면 젊을 때 미모를 가질 수 있고 나이 들어서 건강을 챙길 수 있겠습니다. 저속 노화를 위해서 운동을 하겠다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운동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요. 우선 첫 번째는 평형성이라고 균형 잡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 균형 잡는 운동은 우리의 신경이 근육을 잘 조절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동작으로 이 평형성이 좋아야 그 다음 운동들을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이라는 항목인데요. 이 유연성은 내 근육이 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짧아지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너무 짧으면 근육이 뻣뻣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팔이나 어딜 만졌을 때 몸이 차돌처럼 딱딱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누군가를 만졌는데 근육이 너무 흐물흐물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거든요. 가장 건강한 사람은 몸에 탄력이 있을 만큼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는 근육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유연성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형성, 유연성 다음에 근력을 만드는 건데요. 상지, 코어, 하지에 균형 잡힌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근육량을 가지고 있으면
하면 근감소증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몸에 염증 수치도 낮출 수 있고 대사질환도 낮출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근육까지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심폐지구력을 만들 차례인데요. 심폐지구력은 심장과 폐, 순환을 통해서 우리 뇌와 몸 전체에 혈류를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형적인 건강과 내형적인 건강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의 운동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민첩성이라는 건데요. 아마 민첩성은 젊을 때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테니스를 할 때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아마 그때 굉장히 빨리 움직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중년 이후에 자꾸 넘어지거나 균형을 못 잡거나 또는 내 몸을 관리하기 힘들어지는 건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근력, 심폐지구력까지 만든 후에 민첩성을 만들어서 내 몸이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빠르게 내 몸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민첩성 운동을 해주면 아마 퍼펙트하게 저속 노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운동의 우선순위 중에 평형성이 제일 첫 번째 단계인 게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되는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형성은 간단하게 그냥 눈으로 보면 균형 잡는 운동이네라고 하지만요. 그 안에는 과학적인 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발목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 뇌와 신경은 우리 발목이 돌아간 걸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갔을 때 더 이상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려워지면 근육을 수축하게 해서 얘를 제자리로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활성화되고 정밀해지고 그 정밀한 명령이 근육과 관절에 도달해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신경과 근육이 어떻게 보면 협업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평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운동들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마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제일 무서운 게 낙상이거든요. 그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평형성입니다. 그래서 평형성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거의 첫 번째로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밸런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밸런스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책에서 소개한 것은 양발을 이렇게 11자로 둔 상태에서 손을 가슴에 올리고 30초를 버티는 것입니다.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은요, 양발을 딱 겹치면 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흔들리는 것을 신경이 몇 도 흔들렸는지 파악해서 제자리로 계속 잡아주는 연습을 하면서 균형을 잡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략 30초 정도를 쓰신다면 그 다음엔 눈을 살짝 감아 보시면 흔들림이 더 커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동 강도를 증가시키면 균형 잡는 능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집에서 간단하게 건강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체 운동의 대명사로는 사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이 또 유명한데 이런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분들 되게 또 많더라고요. 이런 운동을 하다가 허리 다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하체 운동은 스쿼트와 데드리프트가 가장 유명하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상의 위험이 큽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양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위에 골반과 상체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 골반과 상체 중에 밸런스가 좋지 않은데 얘를 무게를 억지로 들게 되면 이제 버트윙크라고 해서 엉덩이가 밑으로 처지거나 또는 엉덩이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허리가 아래로 꺼지는 그런 동작들을 하면서 디스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체 운동은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런지를 추천한 건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거나 움직이는 데 있어서 계단을 오르는 데 있어서 가장 유사한 동작들이거든요. 그래서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할 때는 허리를 조심하셔야 돼서 그 허리는 이 코어를 좀 더 단단하게 잡은 상태에서 골반이 고정돼서 해야 코어가 발달되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로 하체 운동을 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계단 오르기 효과를 높이는 자세가 있을까요? 계단 오르기가 제가 볼 때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이거든요. 왜냐하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도 이제 집이 10층인데 10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허벅지 터질 것 같고요. 그리고 심장 폭발할 것 같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발목을 써서 종아리를 써서 걸어야 합니다. 보통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의 대다수는 종아리를 사용하지 않고 허벅지 근육만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런지와 비슷하게 계단을 오를 때 상체를 꼿꼿이 세우지 마시고 상체를 살짝 숙여주시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세 군데를 사용할 수 있어서 부상의 위험은 줄일 수 있고 운동의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쓰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을 밟을 때 발이 완전하게 다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올라갔을 때 종아리가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발을 계단에 완전히 넣지 마시고요. 한 4분의 3 정도만 놓고 올라가시면 종아리가 훨씬 더 잘 사용됩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것도 운동이 될까요? 네, 계단을 내려오는 것도 운동은 되는데요.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올 때 체중의 무게중심이 대략 6배까지 실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신 분 빼고는 내려오는 것은 조금 피하시고 올라가는 것 위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부상의 위험이 크거든요. 그것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대신에 내려올 일이 있다면 발바닥 전체 면적이 계단에 닿게 해주세요. 발끝으로만 닿게 되면 무릎에 부담이 커집니다. 책에 써주시기를 엉덩이 근육은 이제 복부와 같이 수축했을 때 가장 강력하다고 있던데 그 책에 소개된 복근 운동 중에 좀 가장 하기 쉬운 걸로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코어 운동을 하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호흡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복부가 단단하게 잡혀져 있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골반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운동할 때 호흡을 뱉으면서 코어를 단단하게 잡고 그 상태에서 코어 운동을 해야 효과가 훨씬 더 좋고요. 운동을 하나 알려드리면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손을 좌우로 벌려서 이렇게 좌우로 벌려주시고 무릎과 골반을 90도 든 상태가 되면 이렇게 T자가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발이 왼쪽으로 넘어갈 때 시선을 약간 오른쪽으로 두시고요. 그래서 와이퍼가 움직이듯이 들린 다리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90도에서 왼쪽으로 넘어갈 때 호흡을 뱉어서 코어를 단단하게 잡아주시면 좋고요. 제자리로 다시 오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왔다 가면 코어를 강화하는 데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아마 복부가 점점 아마 커질 텐데 이 운동을 하게 되면 갈비뼈가 얇아지면서 아마 벨트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운동은 몇 번 정도 진행을 해야 될까요? 보통 초보자라면 대략 한 10번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내가 운동을 좀 해봤는데 라고 하면 거의 최대치까지 내가 더 이상 못하겠는데 라고 할 때까지 가시면 아마 그 다음날 얇아진 허리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플랭크를 그냥 직선으로 버티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럼 올바른 이 코어 운동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코어 운동의 대표적인 동작이 플랭크인데요. 사실은 플랭크는 코어 운동의 아주 초급 버전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냥 플랭크는 초등학생 정도의 능력을 가진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넥스트 레벨로 가려면 엎드린 플랭크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1단계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엎드린 상태에서 뻗고 있는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거죠. 대신에 조심하셔야 될 점은 엉덩이와 몸통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고요. 자, 이게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엎드린 팔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발이 4개였다가 하나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엉덩이와 몸통이 좌우로 휘청거리게 될 거예요. 이때 움직이지 않게 잡는 게 코어입니다. 만약에 움직인다면 호흡을 강력하게 뱉으면서 팔은 천천히 들어 올려서 내 몸통과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동작이 대략 중상급 정도의 아마 플랭크가 될 거고요. 아마 저희 TV를 보시는 분들이 집에서 하시면 제가 볼 때 10분 중에 한두 분 하실까 말까 아마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플랭크에서 발을 드는 걸 그 다음 레벨은 팔을 드는 것. 그러면 플랭크의 끝판왕은 오른손과 왼발을 동시에 들어 올리는 동작. 이 정도면 거의 선수급입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즐기거나 만약에 하신다면 이 단계까지는 가야 강력한 힘과 파워를 가진 상태에서 스포츠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랭크를 시간을 그냥 마냥 길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오래 하면 좋지 않다고요? 네, 플랭크를 그냥 멈춘 상태에서 오래 하면은요, 시간 대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랭크는 공부로 하면 초등학교 수준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를 10년간 다니면 과연 똑똑해질까요? 6년 다니면 빨리 중학교 가야죠. 그래서 플랭크를 지속적으로 하는 건 우리 몸에 그 운동의 강도가 낮기 때문에 운동을 투자한 시간만큼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 30초 정말 길게 한다면 1분 정도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다리 움직이시고 팔 움직이시고 그다음에 팔과 다리를 동시에 움직이는 것까지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어 운동으로 윗몸 일으키기를 또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뭐 올바른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윗몸 일으키기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잘 안 되는 동작들이 뭐냐면요. 내가 충분히 구부렸다가 충분히 내려와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 그러면 양손을 허벅지에 대고 쭉 올라오게 되면 무릎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무릎까지 올라올 수 있는 분이 아마 일반인 중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릎까지 올라왔다 천천히 내려와야 하고요. 그 다음은 내 머리가 땅에 닿으면 휴식이 되니까 휴식되기 전에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한참 쉬고 다시 이러면 운동이 다시 리셋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이 무릎까지 올라간다. 그다음에 머리가 땅에 닿지 않고 바로 올라온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흡은 올라가면서 뱉어서 몸속에 있는 공기를 완전히 빼준다. 이렇게 하면 윗몸 일으키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제 자세도 중요할 텐데 코어가 무너지는 안 좋은 자세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자세를 한번 보시면 제가 되게 신경 써서 앉아 있거든요. 근데 코어가 무너지면 이렇게 됩니다. 아마 화면으로 느껴지실 텐데 제가 지금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몸을 이렇게 펴고 있는 건 코어가 완전히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대신에 이 자세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근육을 쓰기 때문이에요. 근데 편한 자세는 근육을 쓰지 않고 관절에 기대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러면 근육은 모두 잠들어 버리죠. 특히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또는 서 있을 때 제가 강조하는 건 가슴을 완전하게 펴야 합니다. 가슴을 완전히 펴고 턱 살짝 내려주면 코어가 단단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돼야 코어가 작동하면서 근육을 쓰게 되니까요. 앉아 계실 때 혹시 서 계실 때 가슴을 펴고 턱을 살짝 당겨주는 자세를 유지하시면 그 자세로도 코어가 작동되면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자극점과 반복 횟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육을 성장시키는 근력 운동의 기본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아마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분들 피트니스에 가시면 운동을 엄청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가끔 가는데요. 뜯어 말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 동작이 저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운동은 잘못하면 다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은 음악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음악은 잘못해도 다치진 않거든요. 근데 운동은 잘못하면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몸 다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한다. 그러면 스쿼트를 할 때는 허벅지와 엉덩이가 자극을 받아야 해요. 팔굽혀펴기를 한다? 이거는 아마 인터넷에 찾아도 다 나올 거예요. 팔굽혀펴기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 가슴 근육이 자극을 받아야 돼요. 생각보다 이거 자극 안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 어디에 자극이 와야 하나 이거를 좀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필연적으로 약간의 근육통이 생겨야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라는 게 하게 되면 근육이 미세 손상이 생기거든요. 그 미세 손상을 치료하면서 근육이 성장하고 커지거든요.
그리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한다면 약간의 근육통이 있는 정도의 강도까지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데 효과가 없어 하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걸 체크해 보시면 내가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75%가 헬스장에서 유산소 존에 머무른다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 여성 근육 운동 실천율이 15%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력 운동 없이 만약 이제 1만 보, 2만 보 이렇게 걷기 운동을 오래 하는 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아마 미국, 유럽, 한국 여성들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마르고 이렇게 얇은 몸. 그게 젊을 때는 굉장히 동경하는 몸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몸을 얇게 하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주로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을 얇게 만듭니다. 살이 빠지게 해요. 살이 빠진다는 건 근육도 같이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야 조금 말라도 내가 근육에 어떤 건강도가 높기 때문에 걷고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중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근육의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내 몸을 지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마르셨다면 걷는 거를 10,000보 이상, 사실 가장 좋은 건 7,500보면 충분하다 하거든요. 1일 7,500보면 충분하고요. 그 나머지 시간은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근육량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걷는 거를 조금 줄이시고 근력 운동에 시간을 투자하시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노후에 내장 지방이랑 뱃살로 고민인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똥배, 내장 지방을 좀 없애고 싶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걷는데 내장 지방이 잘 안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우리가 근육이 자동차로 하면 그 cc를 결정하는 사이즈거든요.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대략 한 1500cc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육량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근력 운동을 해서 내가 한 2500cc가 되면 숨 쉬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자동차의 크기가 그러니까 엔진이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혹시 똥배나 또는 이렇게 이 팔살 처지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이걸 어떻게 빼지라고 생각했을 땐 근력 운동을 했을 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은 힘이 없어지고 피부도 힘이 없어져서 늘어집니다. 그 늘어지는 피부와 근육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작은 근력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와 근력 운동을 같이 했을 때 가장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력 운동은 본인이 뭐 하기 좋은 거 아무거나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도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걸 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필수 근육이라 하면 우리가 걸을 때, 뛸 때 필요한 것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이 3개 근육이고요. 그다음에 가슴 근육과 등 근육. 최소한 5개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이 바로 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근육들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근육들의 운동도 필요한데 큰 근육을 가지고 우리의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하시면 아마 체지방도 관리가 되고 내장지방 또는 대사질환까지 여러 가지를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책에 저속노화 5대 필수 운동 일주일 프로그램을 초, 중, 고 버전으로 아주 상세하게 소개해 주셨던데 초보자용 루틴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초보자용 루틴을 쓴 것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운동을 지도하다 보면 운동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왜 그만둘까 보면은 운동을 처음 하는데 베테랑처럼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수금은 웨이트를 할 거고 화목토는 러닝을 30분씩 할 거고 이렇게 한 2, 3일 지나면 몸살이 생기죠. 그러면 운동을 하기가 싫어져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나랑 운동 안 맞아. 안 맞는 게 아니고 초급인 분들이 상급자의 레벨의 운동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초급자는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운동을 약간 하는 듯 마는 듯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집에서 예를 들어서 어깨 스트레칭 한 번, 종아리 스트레칭 한 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앉아서 자세 잡고 호흡하는 거 정도 한 번.
이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몸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운동을 조금씩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균형 잡는 운동, 뭐 이런 동작 한두 개만이라도 매일 하다 보면 여기에 운동이 추가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운동 선택하지 마시고요. 만만하고 쉬운 것, 이게 운동이 될까? 요 정도의 운동을 시작하시면 아마 천천히 아마 몸이 좀 더 건강해지면서 고강도의 운동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운동을 처음 시작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평형성 균형 잡는 양발을 모으고 균형 잡는 운동을 매일 해주시고요. 아마 매일 하고 하루에 몇 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연성 운동은 벽에 기대서 어깨를 스트레칭하는 간단한 동작. 예를 들어서 집에 계시다면 가사일을 하고 벽 잡고 테이블 잡고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혹시 출근을 하셨다면 회사의 벽이나 책상을 잡고 한번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은 주로 코어 운동으로 집중되어 있는데요. 엎드린 상태에서 내발기기 상태라고 하죠.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게 되면 코어가 강화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호흡을 뱉으면 코어가 엄청 활성화됩니다. 그 운동 하나에, 그 다음에 데드버그라고 죽은 벌레 운동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뒤로 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90도 올리고, 올린 상태에서 오른손이 내려가면서 왼발이 내려가는 동작으로 코어를 강화해 주시는 동작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3번 해주시는데, 여기에 의자나 테이블을 잡고 런지 동작까지 해주시면 코어 근육의 가장 중요한 하체 근력까지가 만들어지는 스케줄로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으면 화요일은 심폐지구력 운동인데요. 제자리 걷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집이나 회사에서 제자리를 걷는데 무릎을 배꼽 정도 높이까지 들어 올리면서 2분만 걸어보세요. 아마 숨이 턱까지 차오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 3회 운동을 해주시고,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중간에 목요일 정도는 하루 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동은 민첩성 운동인데요. 심폐지구력 운동을 하고 난 후에 호흡이 좀 돌아오면 발을 앞뒤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내 발이 무게중심에 따라서 중앙을 계속 지켜줘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우리 몸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래서 초급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형성, 유연성, 근력, 심폐지구력, 민첩성에 가이드라인은 드렸지만 그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너무 힘든데? 라고 하면 한두 개 운동을 덜어내도 되고요. 대신에 규칙은 꼭 하셔야 돼요. 이 5개 운동 중에 아무리 힘들어도 평형성 운동과 유연성 운동은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돼야 루틴이 지켜지면서 운동이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책에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나오던데, 이제 5060 세대들이 특히나 더 하면 안 되는 운동 어떤 운동일까요? 네, 아마 내 몸에 지금 운동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걸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바로바로 병원을 가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내 몸이 열이 나서, 예를 들어 36.5도인데 37.5도 정도의 열이 난다면 그날은 운동을 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상, 그러니까 어디가 많이 아프거나, 그다음에 좌상, 그다음에 관절을 삐었거나 이럴 때도 운동은 쉬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관절이 다치거나 그랬을 때는 얼음찜질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또는 이제 극심한 피로나 어지러움이 있을 때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에 해당될 때는 운동을 쉬고 휴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마 필요하다면 병원을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책에 저속 노화를 위한 건강한 식단도 나오는데, 지방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기름진 음식 안 먹는 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 지방에 대해 좀 잘못 알려진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잘못 알려진 어떤 상식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내가 지방을 많이 먹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을 잘 보면 오히려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섭취해서 혈중 지질이나 그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탄수화물류 또는 설탕류,
당분을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요즘 많이 나오는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방은 섭취를 하면 지방 전체 에너지의 대략 10%만 혈당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은 혈당을 올리는데 별로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인데요. 단백질도 제가 먹었을 때 그 전체 용량의 40~50%만 혈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류는 곡물류, 뭐 좋아하시는 빵, 칼국수, 뭐 이런 면류들은 드시면 1시간에서 30분 안에 100%로 혈당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방이 우리의 콜레스테롤 높이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류가 높인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조금 줄여 주시면 훨씬 더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도 굉장히 날렵한 체형이신데 이제 실제로 하루에 어떻게 드시는지 식단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간헐적 단식을 대략 16:8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점심 한 끼만 먹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촬영 끝나면 저녁을 먹을 생각이고요. 저녁 먹고 이제 다음날 12시 정도까지 식사를 안 하니까요. 공복이 대략 14시간에서 16시간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식사할 때 먹는 습관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식사를 시작하면 섬유질 먼저 먹고요. 그다음에 지방 또는 단백질류가 있다면 그걸 먼저 먹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과 이제 대략 김치를 먹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저도 탄수화물 좋아하거든요. 빵도 좋아하고 과자도 좋아하고 뭐 밥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도 먹긴 하지만 순서만 조금 바꿔도 내 몸의 염증 수치를 좀 낮출 수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박사님께서 절대 좀 안 드시려고 하는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절대 안 먹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시청자들도 그렇겠지만 몸에 안 좋은 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금 몸에 조금 안 좋더라도 몸에 나쁜 거 조금 먹어야 기분도 좋아지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먹는 건 없고 다 먹습니다. 다 먹는데 빈도를 조금 줄이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서 뭐 콜라 같은 그런 탄산 음료들은 피자를 먹을 때만 먹고 그렇지 않을 때 먹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빈도와 양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을 할 때 특히 수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중년분들 특강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특히 잠을 잘 못 주무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요. 그 수면의 질은 삶의 질하고도 연결되거든요. 왜냐하면 밤새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니까요. 이 수면은 이 정신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만약에 오늘 제가 근력 운동을 했다. 라고 하면 수면을 하는 동안 이 근육이 성장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수면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근력 운동을 10 정도 했는데 수면을 잘 못하면 내 몸에 받아들이는 건 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것도 제가 낮에 한 10개의 단어를 봤을 때 잠을 잘 자면 10개가 다 기억 속으로 들어가지만 잠을 못 자면 2~3개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문제들도 자면서 다 해결하는데 그 시간이 짧다 보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제목은 저속노화 운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수면이에요. 근데 그 수면을 잘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근력입니다. 근육량이 작은 분들이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잠을 자서 충전할 이 충전기가 작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 근력 운동을 추천드리고요. 저도 주말에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깊게 잠드는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잠이 들면 저 바로 운동화 신고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이유는 오늘 밤 잠을 못 잘 게 확실하니까요. 그러면 빨리 가서 에너지를 소비해 버리면 잠을 잘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잠을 못 주무신다면 근력 운동을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도 50대의 나이지만 전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10살 정도 더 어려 보이시는데 이렇게 나이에 비해 훨씬 젊게 사는 비밀을 이제 이 책을 좀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나이보다 젊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루틴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잠을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하는 습관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안 좋은 걸 다 안 먹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안 좋은 것들을 조금 멀리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꾸준하게 운동을 합니다. 아마 최소한 5년, 10년 이상씩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수면, 그다음 식사, 운동 이러한 습관들이 어렵긴 하지만 이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젊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 이제 중장년에 지금 혹시 이 TV를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노후를 위해서 재물을 좀 모으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재물을 쓰려면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없이는 여행도 갈 수 없고요. 골프도 칠 수 없고요.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그런 어떤 에너지와 체력을 같이 준비하셔야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속노화 운동을 실천할 수 있게 수면, 식사, 그리고 운동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가볍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옆에 친구와 나이 차이를 엄청 크게 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노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 40대 넘어가면서 이제 제 나이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나이 들었을 때 지금보다 뭐 얼굴에 주름 이런 거 말고요. 조금 더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에너지를 좀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신 것을 운동으로 생활 속에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저속노화 운동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혹시 자세한 내용이나 운동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책을 보고 따라해 보시면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